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콩앱 그리고 라디오로 들으시면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중에 반영하겠습니다. 자, 뉴스픽으로 저희는 문을 열겠습니다. 전혜원 우석대 개공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전예현입니다. 네, 조으론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으론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정부가 지금 노동조합의 재정 운영 실태, 다시 말해서 회계의 투명성을 좀 들여다보기로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당에서 이 관련된 법안을 지금 발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 것인지, 어떤 부분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인지, 지금 노동계 또 야당 여당의 반응들을 한번 쭉 언론에 나온 보도 내용 정 교수님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시겠어요? 예, 먼저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노조가 어느 정도까지 회계 감사를 해야 되고 누구에게 이것을 공개하는지는 법적으로 이미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예, 현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보면은요, 네. 노조 대표가 회계 감사원으로 하여금 노조의 재원, 용도, 주요 기부자 이름 등에 대한 회계 감사를 실시해야 하고요. 예. 자, 그 결과는 누구한테 공개하냐면 모든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부에서 최근 노조의 회계와 관련한 여러 가지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그간 노조 활동에 대해 햇빛을 제대로 비춰서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언론 보도를 보면은요, 노조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비롯해 국민이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요구하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개는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조합원에게 공개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법적으로. 근데 한덕수 총리의 발언은 정부가 이것을 국민이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겠다. 정부가 들여다보겠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여당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했었는데요. 우리나라가 법을 정비해서 노조회계가 정부 또는 독립적 외부 기관의 감사를 받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네. 법안도 발의되었는데요.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이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는데 말 그대로 이것은 감사 규정에 대해서 주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노동조합 회계 감사자의 자격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공인회계사를 비롯한 법적 자격 보유자로 규정을 했고 노조 내 회계 담당은 감사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태경 의원이 이에 대해서 이게 노조 깜깜이 회계 방지법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밝힌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정부가 노조의 재정 운영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로 민주노총의 1년 예산이 1,000억 원을 넘는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민주노총은 사업비 총액이 연 200억 원 수준이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의 노조 일각에서 나오는 어떤 의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이거에 대한 해석은 뭐냐면 정부는 노동개혁을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노동계약을 하려는 것이고 이미 여러 가지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넘어서 회계 문제를 계기로 노조를 압박하거나 탄압하려는 근거로 활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야의 반응은 완전히 반대죠. 여당의 입장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네. 민주당에서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노동개혁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혁이 아니라 시대착오적 계약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첨예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는 문제인데 자, 이 노조 회계 문제라는 것을 지금 이제 노동관계 조정법을 통해서 지금 규정돼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셔서 어떻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지 이제 조 변호사님께서 먼저 법적으로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일단 노조 회계 문제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 법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법 이름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자체적으로 규약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체 규약으로. 그 규약을 만드는 것은 이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규약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것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 규약에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재정에 관한 장부, 서류가
비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비치라는 거는 조합원들이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네, 법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25조에 보면은 회계 감사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회계 감사원을 대표자가 이제 회계 감사원으로 하여금 6개월에 한 번 이상 그 노동조합의 재원이나 용도 그리고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그리고 현재의 격리 상황 등에 대해서 회계 감사를 실시하게 해야 되고요. 그 내용 그리고 감사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도 네. 노조에게 이 회계와 관련된 것을 보고하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27조에 보면은 예. 자료의 제출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 그런 결산 결과 운영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예. 회계 감사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회계 감사를 누가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자격 요건이 없다 보니 아무래도 대표자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이제 감사가 그렇게 선임이 되면 되고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예. 이제 뭐 주먹구구식이라든지 자기의 입맛에 맞는 감사를 할 사람을 이제 선임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뭐 깜깜이 회계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에 이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은 아까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현실적으로 이 조항이 적용이 돼서 행정청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했던 횟수가 굉장히 적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경우에 이제 행정관청이 요구를 하게 되는데 이 필요한 경우라고 한다면 대부분이 이제 조합원들이 조합 측에다가 문제 제기를 하거나 열람 요구를 했는데 안 부당하게 준다든가. 거부를 했다라고 예. 하면은 이제 민원을 제기를 해서 그때 이제 국가가 관여를 했던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회계상의 어떤 비리라든지 여러 가지 횡령 문제 이런 것들이 언론 보도에 많이 나왔던 적이 있어서 그렇죠. 이번에 노동개혁의 한 일환으로 어떻게 보면은 첫걸음으로 이런 회계에 대해서 조금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목소리가 있는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노조 자체는 사실 자체적인 단체입니다. 자주적인 단체이고 자율성을 보장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 자율성이라는 게 회계의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데가 이제 기반이 되어야 노조 조합원들의 신뢰를 얻을 수가 있고 그렇죠. 아무래도 회계 투명성 부분은 민주적 운영 기반의 어떤 토대가 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회계 문제를 좀 지금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들여다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정 교수님께서는? 예, 노조의 회계 투명성이란 말 자체는 당연히 좋은 말이고요. 네. 이런 쪽에 강화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을 할 부분입니다. 네. 문제는 방법론인데 노조는 조합원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조직이지 그렇죠. 정부의 공무원 조직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관여를 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지금 노조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회계 감시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있고요. 조합원들에게 대해서 이것을 공개를 해야 됩니다. 조합원들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노조에 대한 지금 국고지원금이 논란가 되고 있는데 예. 국고지원금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자체가 외부에 의뢰해서 이미 적정성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기반을 가지고 뭔가를 강화하겠다면은 노조에서도 큰 반발이 없을 텐데 말 그대로 이것을 어떤 정부가 나서서 노조의 어떤 회계 흐름을 지켜보겠다라는 것이 정치적 목적이 있다라고 반발하는 한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조 문제라든가 노동개혁이라고 정부가 주장하는 방안은 네. 일방적으로 정부 여당에서 지금 추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상황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여소야대 국면이고 네. 이 법이 어찌어찌 만약에 통과된다라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극심한 노사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동 문제야말로 대화나 사회적 대타협이 굉장히 중요한데 정부가 그런 노력을 하기보다는 정치적으로 뭔가 선언을 하고 여당 의원의 발의를 통해서 하다 보니 이것이 과연 정말 실효성 있는 어떤 방안을
개선을 하려는 것인지 네. 아니면 정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노조와 어떤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그리고 노조는 뭔가 문제가 많다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씌운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좀 깔려있는 배경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상당히 정치적인 그런 의미로 서로 지금 이제 다투고 있기 때문에 더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좀 들여다봐야 할 것이냐가 어려워지는 부분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어쨌든 이 법안을 놓고서 찬성과 우려의 시각들이 이제 팽팽하게 정치적으로 있지만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시대적인 것으로 투명성 필요하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개선하는 게 그러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두 분하고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네요. 네, 일단 제가 아까 법조문들이 이렇게 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회계감사도 받아야 되고 뭐 조합원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열람도 할 수 그렇죠. 있어야 되고 예. 행정기관도 지금 관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위반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규정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개를 안 한다든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제재 규정이 없다. 네, 제재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약하다. 미비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 노동조합이나 아니면 조합원들 간의 갈등도 있었고요. 예. 아까 조합원들이 뭐 자료를 열람을 할 수 있는 것은 있지만 이 열람할 수 있는 목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 법이라든지 시행령에 그렇죠. 규정이 안 돼 있으니까 현실적으로는 노동조합 측에서 보여주는 자료만 조합원들이 볼 수 있는 겁니다. 더 자세한 걸 요구할 수 없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지금 법과 판례상 내가 열람은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복사해서 밖으로 또 가져 나오는 건 안 돼요. 그런데 사실상 조합원 개인이 이걸 내가 본다고 해서 여기서 어떤 회계 부정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판단하기는 없죠. 정말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지금 회계 투명성과는 조금 더 멀리 아니면 조금 더 배치되는 그런 규정들이 있어서 그것을 보완하는 쪽으로 입법 방향이 나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데 단 하나의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그러니까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국가의 이런 관여 그리고 간섭 그리고 법을 개정해서 국가가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죠. 사조직인데 면밀히 들여다보겠다 이러는 거는 어떻게 보면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한 압력 그리고 어떤 제한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준을 세워서 우리가 회계 투명성을 제고할지는 이 법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여야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과정으로 단독으로 보이고요. 뭐 어떤 한 의원의 의견보다는 국민들의 의견과 어떤 조합원들의 의견이 좀 모여서 뭔가 가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여러 가지 지금 기준들이 좀 애매모호하고 이런 것들을 좀 구체성을 띌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드는 건 좋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야 간의 합의라든지 노사 간의 합의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가는 노조 편도 아니고 사측도 아니어야 됩니다. 국가는 가장 중립적인 입장에서 노사 갈등이 일어났을 때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지 어떤 한 입장에 서서 아니면 어떤 한 상대방을 견제하기 위해서 존재하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가의 입장을 잘 견지를 해서 양쪽 입장을 다 들어보고 중재를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제 한국노총도 있고 민주노총이 있잖아요. 이 두 노총을 빼놓고 우리나라 노동 문제를 어떻게 바꾼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먼저 나서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있을 수 있고 또 종합원들의 권리 강화 차원에서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 보자라고 단계적으로 했다면 저는 오히려 굉장히 문제가 쉽게 풀릴 수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화물연대 사태에서도 봐도 그렇고 최근에 경산회 위원장으로 김문세 위원장을 임명한 후에 노총들이 이제 양대 노총 모두 반발한 과정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기반이 지금 많이 약화된 상태이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정치권이 여당이 나서서 법을 발의를 하다 보니 좀 민주노총이나 일각에서는 통과되지도 않을 법을 하면서 지금 정치적으로 뭔가 노조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여론전을 하는 건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동 문제야말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대타 없이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정부 여당이 조금 더 노력을 했더라면 오히려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아쉬움이 들고요. 두 번째로
국고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정부가 들여다본다라고 하려라도 이것이 뭐 어떤 ILO의 기준이라든가 노조를 우리가 만들고 있는 기본 원칙인 기본 협약에 위배되면 안 되겠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섬세하게 접근했는지는 지금 언론 보도를 봐도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나오고요. 노동부 일각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좀 섬세한 연구와 또 무엇보다도 양대 노총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이 돼야지 이것이 실효성 있게 진행이 되잖아요. 네. 그런 노력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교수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하나 덧붙이고 싶은 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가와 노조가 뭔가 대립 당사자처럼 보이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회계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노조 측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할 만한 그런 목적인데 이 목적이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상적이라고 보이는 회계 감독이라는 부분도 국가가 너무 밀어붙인다던가 아니면 국가의 전반적인 기조를 봤을 때 뭔가 계속 노조에 대해서 부당하게 압력을 가하고 너무 옥죄려고 하는 식에서 이런 발언이 나온다고 하면은 좋은 목적도 이게 곡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굉장히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서 ILO 얘기도 잠시 해주셔서 그 어떤 국제적인 그 노동조합에 대한 어떤 기준이라든지 뭐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 있는지도 좀 알 수 있을까요, 조 교수님? 네. 조 변호사님이나 정 교수님. 예. 지금 해외 사례에 대한 연구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뢰로 이루어진 적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2016년에 한국 비교노동법학회가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독일의 사례도 다르고 미국의 사례도 다른데 그렇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재정적 상황을 대중에게 공개합니다. 하지만 매우 제한적으로 공개를 하고요. 국가의 감독 대상이 아니에요. 대신 회계감사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의 회계, 재정 이런 걸 감독을 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어디 보고하느냐 해당 이사회, 총회에 제출하는 형식을 띠고 있고 하지만 미국에서는요. 노조가 임원 선출 절차, 임원 명단, 조합비 이런 거를 굉장히 상세한 장부를 작성해서 연방노동부에 제출해야 됩니다. 연방노동부에. 예, 그런데 이제 독일과 미국이 아마 완전히 다르죠. 노동을 보는 관점도 다르고 완전 다르죠. 노동조합에 대한 법도 다르고 또 어떤 사회보장 제도가 갖고 있는 예를 들면 이제 해고가 됐을 경우에 어떤 데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어느 것이 더 옳다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일과 도입한다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이 당시 연구진의 우리만의 방식을 찾아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별 조합원의 권리가 보호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여러 가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입법 과정에서의 굉장히 개선 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현행법 제도가 그렇다면 긍정적인 부분은 무엇인지 유지하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앞서도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어떤 정부와 여당의 그 노동계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하셨고 이것이 노조를 압박하는 것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지적도 해 주셨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께서? 어떤 걸 그러면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회계 투명성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국민들도 여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법이 지금 규정은 있지만 사실상 잘 작동하지 않아서 사문화된 것들도 있고 아니면 규정이 있어도 그 기준이 좀 미비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석의 논란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회계 감사와 같은 부분들은 그 감사를 하는 감사하는 사람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아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깜깜이 회계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경향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법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구체적인 기준이라든지 자격 요건이라든지 아니면 제재할 수 있는 규정 이런 것들을 좀 세밀하게 손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노조와 정부의 입장이 굉장히 극렬하게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 대치로만 간다면 사실상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서도 타협이 되질 않습니다. 법이라는 거는 국민이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고 또 여당과 야당 그리고 관계기관이 협의가 되고
동의가 되어야 이제 통과가 되고 시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국가가 어떤 한 편에 서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재자의 입장에서 네. 중립적인 입장에서 양측의 의견을 들어서 좀 사회적으로 의견을 수렴을 좀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정 교수님께서도 끝으로. 예, 그런데 이제 어떤 정부와 여당이 특정 집단의 편이 드는 것처럼 보이면 거기서부터 벌써 법에 놓고 정책 해석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사노위라던가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야 되는 대화 기구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고 최근 정부 여당에서 나오는 발언이 특정 노조, 굳이 말하자면 민주노총에 대해서 이미 굉장히 비판적인 발언을 막 쏟아내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런 안이 나오니까 이게 정부의 상대적으로 비판적인 민주노총을 어떻게 뭐 옥죄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정말로 정부가 강조하는 회계의 투명성, 노조원들의 권리 보호 쪽으로 가려면 오히려 이런 발언을 지양해야겠죠. 그리고 사실 정부가 그동안 했던 어떤 행태를 보면서 과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노조원들이 정부가 정말 노조의 입장을 많이 헤아리고 있다고 볼 건지 아니면 일각에서 나오는 재계 민원 창구 노릇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정부도 놀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네요. 좀 더 중립적인 입장에서 중재자의 입장을 좀 견지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두 분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또 가보도록 하죠.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 좀 말씀드렸었는데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차린 이 시민분향소가 지금 2차 가해가 이 안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혐오 발언 또 이런 것에 표적이 되면서 2차 가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를 조금 들여다보면서 저희가 대책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죠. 조 변호사님께서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지금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시민 분향소가 차려졌죠. 그렇죠. 그리고 원하는 시민들은 그 분향소에 가서 분향을 드릴 수 있도록 네. 지금 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9일 오후 4시 30분쯤에 네. 스스로가 이제 지역 주민이라고 밝힌 한 여성이 그 용산구 이태원 광장에 설치된 시민 분향소에 들어가서 유가족들을 향해서 차마 이 방송에서는 조금 하기 어려운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예. 그런 막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몇몇 유튜버들이 이 영상을 찍으면서 막말을 또 온라인으로 생중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가족들이 이러한 언어 폭력에 노출이 되면서 희생자분의 어떤 한 모친은 오열하다가 이제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갔고요. 이 문제를 일으킨 여성 같은 경우에는 그 분향소 바로 앞에 설치돼 있던 좀 대치되는 단체입니다. 극우단체 신자유연대 텐트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좀 피신을 했다라고 그쪽 해요. 분이신 거군요. 그러면 그런 분으로 지금 추정이 추정을 할 되는 수 있는 거군요. 거죠. 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희생자 A 씨 같은 분의 부친은 그 텐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제발 좀 그만 2차 가해 하시라라고 울부짖기도 했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 지금 되풀이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국민들은 이게 용산구 이태원에서 계속 이 분향소가 차려지고 있으면 좀 용산구에서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중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지자체가. 그리고 경찰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런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경찰 같은 경우에는 입장이 지금 이렇습니다. 이 신자유연대가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집회 시위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집회 시위이기 때문에 현재 제재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라는 입장이고요. 알겠습니다. 또 용산구청도 현재 뭐 검토된 바가 없다. 분향소 관련해서는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네. 자,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 저희 뉴스픽 계속 좀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 뉴스픽에서 지금 이태원 참사 시민 분향소와 유가족들을 향한 2차 가해 문제 그 와중에 이제 경찰과 지자체의 입장까지 저희가 이제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가족들 심정이 어떨까? 이거는 뭐 상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2차 가해가 시민 분향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 이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두 분께 좀 여쭤보고 대책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어릴 때 넘어져서 무릎에 상처가 나거나 크게 다친 거 커서 그때 생각하면 너무너무 끔찍하고 마음이 아프다. 이제 아주 큰 일이 아니면 보통 그렇진 않거든요. 하지만 어릴 때 가장 힘들 때 들었던 모욕적인 말은 어떻게 보면 평생 동안 우리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그럼요. 그 상처가 잘 치유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누구보다도 너무 힘든 상황에 있는 유가족들에게 차마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의 가해, 그것도 시민 분향소에 찾아가서 유가족들 앞에 이런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경찰과 용산구청이 법대로 행정대로를 외치면서 가만히 손을 놓고 있는 것이 맞느냐 굉장히 의문을 할 수밖에 없고요. 네. 두 번째로 만약에 제도적으로 이런 적이 미비하다면 정치권에서 오히려 이런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덕수 총리가 그런 정치적인 메시지 저는 충분히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아무리 법적으로 일단 이렇게 돼 있더라도 우리 국민들 이렇게 하지 맙시다 정도의 메시지를 낸다면 그게 또 공감이 주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대안이 없어서 이런 것인지 아니면 너무 여러 가지 정치적 득실을 따져서 이게 안 되는 것이 참 답답하고요. 이런 때야말로 우리가 지도자라고 불리는 정치인이라던가 또 대통령이 나서서 화합과 치유와 위로의 메시지를 내야 되겠다라고 봅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조 변호사님께서는? 유가족들의 심정을 차마 헤아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일단 너무나도 마음 아픈 상황에서 자신들의 잘못이 아닌, 어떻게 보면은 국가가 그 당시에 과연 했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아직까지도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유족들에 대한 2차 가해가 이미 너무 도를 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시민 분향소 그 바로 주위에 그 신자유연대가 집회 시위 신고를 하고 네. 지금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시위를 하면서 또 계속해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라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사실 이게 그런 집회 시위를 하는 신자유연대의 개개인을 비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것을 제지하지 못하고 법안에서 이미 적법하게 신고를 하고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거는 너무 소극적인 태도인 거죠. 네. 집회 시위는 신고를 하고 요건에 맞추면 적법한 집회 시위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집회 시위에서 나오는 표현들이 너무나도 모욕스럽고 너무나도 그렇죠. 명예훼손적이고 너무나도 혐오스러운 그런 발언이라면 경찰로서는 직권으로 현행범 체포할 수 있거든요. 예. 모욕죄에 해당하고 명예훼손죄에 모욕죄.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발각을 했다라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행정기관에서도 좀 들리지 않게 좀 어떤 행정 조치를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쪽에다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국민으로 하여금 국가가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는 그런 꼴이 되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 그리고 지자체 그리고 경찰 입장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 역할은 조치는 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적극적인 행정 조치도 필요하겠지만은 그 한덕수 국무총리가 최근에 분향소를 다녀가면서 그 2차 가해를 했다는 그 단체의 회원과 악수를 했다는 것이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행동은 어떤 의미를 띠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또 가해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지 피해자들에게 또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네요. 일단 이 유족들이 이미 입장문을 낸 것을 보면 한덕수 총리가 방문했던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비판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런 행보를 보면서 오히려 그 총리가 와가지고 그런 발언한 사람들 악수했다. 그러면 거기서 그런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2차 가해하는 분들은 우리를 총리가 응원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이태원 참사 유족들하고 국민의힘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이 처음으로 간담회를 가졌어요. 보도가 나왔죠. 예, 그래서 국정조사 복귀는 뭐 결론적으로 됐는데 그 자리에서 나왔던 정말 절실한 요구 중에 하나가
일부 단체 이런 회원들 그리고 여당 정치인들이 막말하는 거 좀 제발 국민의힘 차원에서 막아달라라는 호소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도 물론 이제 해야 되겠는데 여당 의원들도 이제 국정조사에 복귀를 했으니까 이런 2차 가해를 어떻게 막을지도 머리를 맞대고 메시지를 내고 적극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조 변호사님께서 네, 짧게 말씀을 드리면 고위공직자들은 자기가 실제로 어떤 정책을 펴고 실천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자신의 언어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여질지도 정말 하나하나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국민들은 자기의 입맛대로 해석을 할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의 그 작은 행동도 곡해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그러니까 네. 조심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뉴스픽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으론 변호사, 전혜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입장을 이해하는 그래서 사실 이 역지사지의 태도가 한국 사회로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 어떤 사람들은 삼루에서 태어났으면서 자신이 삼루타를 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해충이다, 이충이다 이거는 순전히 사람의 그 잣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곤충